남편의 이름은 아기나가 되었고 아내의 시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청나라 300년 역사상 황제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존재 자체를 삭제당한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역자도 요부도 아니었습니다. 황제 옹정제가 가장 증오했고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했던 단 한 명의 여인, 팔황잡이 광랑나 씨입니다. 그녀는 남들처럼 눈물로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차라리 짐승의 아내가 되어 화영대 위에서 황제를 비웃는 길을 택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천하의 옹정제는 제국의 힘을 총동원해 한 여인의 뼈와 영혼까지 태워버려야 했을까요? 강희제 재위 기간 동안 청나라의 기반은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중원을 지배했고 만주족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강희제는 탁월한 지혜와 통치력으로 삼국을 평정하고 타이완을 정복하여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고는 풍족해졌고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어둠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커질수록 절대 권력을 둘러싼 은밀한 투쟁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강희제에게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들이 많았는데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후대 사학들은 아홉 왕자 사이에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구자탈적이라 불렀는데 이는 형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모략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이 얼어붙은 전장의 한가운데에는 팔황자 윤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열정을 지닌 광랑나 씨가 있었습니다. 광랑나 씨는 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청나라 개국 공신의 후손이자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청나라 초기 정계의 거물이었던 안친왕 요로였습니다. 안친왕 요로는 누르하치의 손자이자 아바타이의 아들로 청나라 황실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광랑나 씨는 바로 이 안친왕의 외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명나였고 어머니는 안친왕의 딸이었습니다.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그녀였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에 그녀는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세상의 냉혹함 앞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기질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인 안친왕의 저택에서 자라났습니다. 안친왕은 부모 잃은 외손녀를 불쌍히 여겨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왕부의 수많은 하인과 시녀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귀한 아가씨 대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없는 아이가 거대한 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는 왕부였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처첩과 이복 형제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어린 광랑나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 바로 권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날카롭고 대담했으며 때로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당시 만주족 귀족 여인들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고는 하지만 광랑나 씨의 기백은 사내대장부 못지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녀가 홍의가 찼을 때 그녀의 배필로 정해진 사람은 강희제의 8번째 아들, 팔황자 윤사였습니다. 이 결혼은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강희제는 안친왕 가문의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포섭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안친왕 요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문이 가진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강희제는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안친왕의 외손녀와 결혼시킴으로써 황실과 안친왕 가문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윤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윤색에 있어서는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팔황자 윤사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황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능했으며 서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겸손했고 형제들에게는 우애가 깊었으며 하인들에게조차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두고 팔현왕, 즉 8번째 어진왕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윤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양비위 씨는 신자고, 즉 죄인의 집안 출신으로 궁녀가 되어 황제의 승은을 입은 낮은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은 곧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황자들의 어머니가 명문 귀족 출신이거나 높은 지위의 후궁이었던 반면 윤사의 어머니는 미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윤사가 황위 계승 경쟁에 뛰어드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해도 천한 어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윤사는 형제들 사이에서 은근한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황태자 윤익은 대놓고 그를 깔보았고 다른 형제들도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사의 그 온화한 미소 뒤에는 언젠가 보란듯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을 발 아래 꿀리겠다는 시퍼런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색의 광락나 씨와의 결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개를 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친왕 가문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얻음으로써 윤사는 비로소 다른 유력한 황자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윤사는 광락나 씨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가진 힘, 그리고 그녀 자신이 가진 당찬 성격과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윤사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우유부단해 보일 때가 있었지만 광락나 씨는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여자와 미천한 어미를 두고 형제들의 멸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남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과 타오르는 야망을 읽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 광락나 씨는 팔황자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즉시 저택의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상류사회, 특히 황실의 남자들은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측복진을 드리고 시녀들을 건드려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황자의 능력이자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광락나 씨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색에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오직 나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조선에 투기하는 여인들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말을 그녀는 황자의 면전에 대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윤사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황자들과 달리 첩을 거의 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색에는 광락나씨 외에 2명의 첩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낳은 자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윤사의 자녀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황제 강희제가 30명이 넘는 아들을 둔 것과 비교하면 이는 기이할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8황자가 아내에게 꽉 잡혀 산다고, 천하의 황자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 길을 못 펴고 산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사가 단순히 아내를 무서워해서 첩을 들이지 않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윤사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락나씨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윤사가 다른 여인을 들이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준다면 광락나씨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윤사와의 관계까지 파탄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광락나씨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집안의 불화는 곧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윤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군인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일부일처에 가까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윤사 역시 광락나씨의 그 당당함과 거침없는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인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자신을 리드하고 함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매력을 그녀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광락나씨는 윤사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내조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정치적 행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윤사가 조정 대신들을 만나고 인맥을 관리할 때 광락나씨는 그들의 부인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귀부인들의 사교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야 환심을 살 수 있는지, 누구의 부인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파랴당이 조정에서 그토록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광락나씨의 보이지 않는 내조와 정치적 수완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녀는 윤사의 귀와 입이 되어 황궁의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적들의 약점을 파악해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내와 상의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황위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보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강희제였습니다. 강희제는 천하를 자신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노련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며느리 광락나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덕목을 중시했던 강희제에게 남편을 휘어잡고 질투를 일삼으며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며느리는 가문을 망칠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강희제는 윤사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사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보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 당돌한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어느 날 강희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작심한 듯 윤사와 광락나씨를 비난했습니다. 윤사는 어미의 신분이 미천한데도 주제를 모르고 날뛰고 있으며 그 처는 천성이 사납고 질투가 심하여 윤사를 쥐고 흔든다. 내 아들이 자손이 귀한 것은 다 저 악독한 며느리 탓이다. 황제의 이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며느리를 향해 사납고 질투가 심하다라고 비난한 것은 광락나씨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락나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손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황희는 오직 한 명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수많은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 꼴을 보시면서도 자손 타령을 하십니까? 그녀는 시아버지인 황제의 권위에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그녀의 오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남편을 반드시 황제로 만들어 당신의 그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강희제의 비난은 팔황자 부부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락나 씨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윤색에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이 능력이 뛰어나고 세력이 강하니까 견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내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동료는 윤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사는 다시금 미소를 띠고 신하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구황자 윤당, 10황자 윤하, 14황자 윤제와 더욱 끈끈한 연대를 맺었습니다. 특히 구황자 윤당은 재력이 풍부하여 8황자 파벌의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윤당 역시 광락나 씨를 형수로서 깍듯이 대우하며 그녀의 판단력을 신뢰했습니다. 광락나 씨는 도량이 넓고 호탕한 윤당과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윤당을 통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운용하며 사람들을 매수하고 정보를 사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황희 계승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황태자 윤잉이 2번이나 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황태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모든 황자의 야망이 폭발했습니다. 맏아들 윤씨는 자신이 장자임을 내세웠고 3황자 윤지는 학식과 효심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8황자 윤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강희제에게 8황자 윤사가 어질고 덕망이 높으니 그를 황태자로 책봉해야 합니다라고 입을 모아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광락나 씨와 윤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황제만 허락한다면 윤사는 차기 황제가 되고 광락나 씨는 황후가 되어 천하의 국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황후의 의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전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강희제는 아직 늙지 않았고 그의 의심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깊었다는 것을. 강희제는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윤사를 추천하는 상황 자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 녀석들이 내 눈을 가리고 윤사와 결탁하여 나를 몰아내려 하는구나. 황제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설령 아들이라 해도 용서치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윤사를 불러 호통치며 그를 감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사는 흉악하고 음험하여 황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쌓아 올린 공든탑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사는 절망했고 지지자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감금된 윤사를 대신하여 집안을 지킨 것은 광락나 씨였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하인들을 다독이고 흩어지려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버님은 변덕이 심하신 분이다.
윤사가 풀려나기만 하면 기회는 다시 온다. 그녀의 예상대로 윤사는 얼마 후 풀려났지만 강희제의 신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팔왕자 파벌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광락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색에 당신이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14황자 윤제를 미세요. 윤제가 황제가 되면 당신은 황제의 형으로서 실권을 쥘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실로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고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황궁의 시계는 째깍째깍 운명의 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목숨을 건 암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황자 윤지는 자신은 황위에 관심이 없다는 듯 불경을 외우고 농사를 지으며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락나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황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에게 누차 경고했습니다. 사황자 윤진을 조심하세요. 그는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사는 형제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과신해서인지 사황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1722년 겨울, 위대한 황제 강희제가 창춘원에서 붕어했습니다. 황궁은 슬픔에 잠겼지만 황자들의 눈은 슬픔보다 긴장과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강희제의 유언은 무엇인가? 다음 황제는 누구인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가운데 롱코도가 황제의 유조를 발표했습니다. 황위는 사황자 윤진에게 물려준다. 그 순간 팔황자 저택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윤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자신도 궁원을 쥐고 있던 14황자도 아닌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사황자가 황제가 되다니. 이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락나 씨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경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니라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임을. 황제가 된 사황자 옹정제는 결코 자신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임을. 울지 마세요. 그녀가 떨고 있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죽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시대, 그리고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 광락나 씨는 다가오는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혹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722년 12월, 자금성의 하늘은 납처럼 무거웠고 차가운 눈발이 황금색기와 위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희제의 붕어와 옹정제의 즉위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제국의 심장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리는 조종소리는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이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팔황자 윤사의 저택은 마치 초상집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기 황제의 거처가 될 것이라며 문전성시를 이루던 이곳은 단 하룻밤 사이에 패배자의 쓸쓸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윤사는 서재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평소의 그 온화하고 지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단 한 사람, 광락나 씨만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동요하는 하인들을 엄한 목소리로 다스리며 저택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승자인 옹정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의 축배를 드는 대신 패자들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짜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즉위 직후 옹정제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칼을 빼들고 정적들을 숙청하는 대신 뜻밖에도 화해와 포용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옹정제는 윤사를 조정의 최고위직인 총리 사무왕 대신 중 한 명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염친왕이라는 최고의 자기를 내렸습니다. 염은 청렴하고 결백하다는 뜻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동생의 인품을 칭송하고 중용하겠다는 황제의 깊은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새로운 황제께서 형제애가 깊으시구나. 과거의 경쟁을 잊고 윤사님을 포용하시려는 모양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옹정제의 관용을 찬양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사의 저택으로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발길을 끊었던 자들이 뻔뻔한 얼굴로 찾아와 염친왕 전하의 영광을 축하드립니다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저택의 마당은 축하의 화환과 선물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윤사조차도 형의 의외의 조치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형이 황제가 된 이상 자신을 죽이지 않고 신하로서 안고 가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순진한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락나 씨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정청에 앉아 축하 인사를 건네는 방문객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옹정제라는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비로운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감정도 혈육도 가차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 그가 윤색의 벼슬을 내린 것은 아직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팔왕자 파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윤색의 높은 자리를 줌으로써 그에게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고 만약 실수가 생기면 그것을 빌미로 처벌하려는 교활한 덫이었습니다. 그것은 살려두려는 자비가 아니라 천천히 말려 죽이려는 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한 고위관리의 부인이 호들갑을 떨며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진마마, 정말 축하드립니다. 황제 폐하의 성은이 이토록 깊으시니 이제 염친왕 전하와 마마의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소서. 그 가식적인 찬사에 광락나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장내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섰을 퍼런 눈빛에 압도된 부인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락나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기뻐서 이 난리들입니까? 당신들 눈에는 이것이 축복으로 보입니까? 정적을 깨는 그녀의 일갈에 윤사가 당황하여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윤사와 좌중을 번갈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 이 벼슬은 목을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이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황제는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축하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나는 궁금합니다. 우리 부부의 머리가 목 위에 붙어 있을 날이 과연 며칠이나 남았는지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찬물보다 더 차가웠고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머리가 목 위에 붙어 있을 날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순식간에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황제의 속내를 발가벗겨 만천에 드러낸 도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하나둘씩 슬금슬금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불었고 윤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그리 무서운 말을 하시오. 이 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윤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광랑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던져준 고깃덩어리에 꼬리를 흔드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합니다. 광랑나 씨의 예상대로 이 충격적인 발언은 곧바로 옹정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황궁의 깊숙한 양심전에서 보고를 받은 옹정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붓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옹정제는 윤사를 미워했지만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광랑나 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 표독스러운 여자가 감히 짐의 성은을 모독하고 저주를 퍼붓다니. 내 형제 윤사가 저토록 삐뚤어진 것은 다 저 요망한 여자가 옆에서 독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윤사의 집안은 이미 저 여자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옹정제의 마음속에 광랑나 씨는 제거해야 할 1순위의 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윤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동시에 광랑나 씨의 길을 꺾고 그녀를 파멸시킬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강희제의 장례 기간이었고 국상은 엄숙해야 했습니다. 옹정제는 분노를 차갑게 식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행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희제의 장례 기간은 팔황자 부부와 옹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옹정제는 효심을 과시하며 장례를 주관했고 형제들에게도 극진한 예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황제 앞에 나아갈 때도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슬픈 표정 대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이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여러 번 윤사를 질책했습니다. 염친왕, 선왕의 영전 앞에서 어찌 그토록 불경한가. 옷매무새를 고치고 자세를 바로 하라. 하지만 윤사는 들은 채만 체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팔황자가 충격을 받아 실성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광랑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사의 저 행동은 실성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반항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대신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그의 반항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지친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도둑 맞았을 뿐입니다. 당당해지세요.
당신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저들은 당신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동료는 윤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옹정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팔황자 파벌의 핵심이자 자금줄이었던 구황자 윤당이 첫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윤당은 윤사보다 더 노골적으로 옹정제를 반대했던 인물이었고 막대한 재력으로 파벌을 유지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윤당에게 군무를 핑계로 머나먼 청해에 서북 변방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척박한 변방으로 쫓겨나면 중앙정계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질 것이고 윤당의 돈줄 또한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윤당이 떠나던 날 윤사와 광랑나 씨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윤당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잠시 떠나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저 옹정놈이 언제까지 황제 노릇을 하나 봅시다. 윤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광랑나 씨는 윤당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곳은 춥고 험한 곳입니다. 황제의 감시가 심할 테니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광랑나 씨에게 윤당은 시동생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가장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윤당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광랑나 씨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튼튼한 방패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윤사와 그녀를 향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윤당이 떠난 후 윤사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정에서 윤사는 총리왕 대신 일하는 직함만 가졌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씩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색의 해결 불가능한 난제들을 맡겼습니다. 홍수로 무너진 제방을 보수하는 일, 텅 빈 국고를 채우는 일, 복잡한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 등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처벌받는 일들이었습니다. 윤사가 밤을 새워 일하고 보고서를 올리면 옹정제는 빨간 붓으로 가차없이 난도질하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일 처리가 이토록 미숙해서야 어찌 선왕의 아들이라 하겠는가. 염친왕은 무능하고 게으르다. 황제의 공개적인 비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윤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제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사의 저택은 감옥보다 더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갔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광랑나 씨의 역할은 더욱 빛나고 또한 더욱 독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하인들을 철저하게 단속했습니다. 옹정제가 심어놓은 첩자들이 하인들 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을 보이는 하인은 가차없이 내쫓거나 매질하여 기강을 잡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나리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날로 너희들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녀의 서슬 퍼런 경고에 하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입도 단속했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라도 황제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술을 금지했고 남편이 만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열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안주인이 아니라 전시 상황의 사령관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철통 같은 방어는 역설적으로 옹정제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첩자들로부터 염친왕의 집안은 광랑나 씨가 장악하여 반을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윤사는 아내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옹정제는 이를 갈았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능멸하고 집안을 쥐고 흔드니 이는 음양이 뒤바뀐 폐륜이다. 내 반드시 저 여자의 기세를 꺾어 놓으리라. 옹정제는 광랑나 씨를 윤사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윤사를 조종하여 황권을 위협하는 마녀로 규정했습니다. 황제와 광랑나 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녀의 자존심과 가문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광랑나 씨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정원을 거닐곤 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린 달을 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안친왕의 무릎에서 들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소녀는 이제 제국의 황제와 목숨을 건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승부 자체를 즐기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내면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꼿꼿한 허리는 결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안친왕의 외손녀다.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부러지겠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잔혹한 피에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옹정제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는 윤사와 광랑나 씨를 향해 벼려왔던 칼을 마침내 칼집에서 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자금성의 깊은 곳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칙서가 먹을 갈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시절,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은 바로 옹정원년의 팔왕자 윤사 저택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자금성의 정원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버들가지에는 물이 올랐지만 염친왕 윤사의 집안에는 여전히 혹독한 시베리아의 찬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서서히 진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윤사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게 하며 영혼을 말려 죽이는 것임을 잔혹한 황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옹정제는 윤색의 총리 사무왕 대신이라는 직함 외에도 공부의 일을 감독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황족으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맡기는 신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덫이었습니다. 공부는 토목과 건축, 제방공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횡령과 부실 공사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장 골치 아픈 부서였습니다. 게다가 선왕 강희제 말년에 재정 적자로 인해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색의 돈을 쓰지 말고 완벽하게 보수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사가 밤을 새워가며 대책을 마련해 올리면 옹정제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염친왕은 어찌 이리도 무능한가. 짐이 그토록 아끼고 중용하였건만 돌아오는 것은 핑계와 태만뿐이로다. 네가 마음을 다해 짐을 섬기지 않으니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황제의 호통은 자금성 대전의 기둥을 울렸고 윤사는 엎드린 채 치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황제는 윤사의 업무 능력을 탓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연재해조차 윤사의 불충한 마음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공격을 넘어선 인격적인 말살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제 윤사가 황제의 눈밖에 난 것을 확신하고 그를 문둥병 환자처럼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윤사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밟고 옹정제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윤사가 조정에서 돌아오는 길, 그의 가마 뒤로는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만이 따라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파리한 안색으로 귀가한 윤사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광락나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축 처진 어깨와 흙투성이가 된 관복 자락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따뜻한 물을 대령하게 하고 직접 남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윤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두고 싶소. 황제가 나를 짐승 취급을 하니 차라리 삭탈관직당하고 서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소. 그 순간 광락나씨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남편의 발을 거칠게 닦으며 고개를 들어 윤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보다 더 깊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인으로 돌아가면 살려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관복을 벗는 순간 그자는 당신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 능지처참할 것입니다. 지금 그가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 염춘왕이라는 껍데기라도 쓰고 있고 선왕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버티세요. 그가 당신을 모욕 주는 것은 당신이 무서워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에게 쾌감을 주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엄한 어머니처럼 혹은 전장에서 겁에 질린 병사를 다독이는 장군처럼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윤색의 굴복은 곧 죽음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광락나씨는 집안의 모든 재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옹정제가 윤색에 내린 벌금과 공사비용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압류해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값나가는 폐물과 골동품을 팔아 은밀히 현금화했고 그것을 윤사를 따르는 충직한 하인들과 가난한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차피 황제에게 빼앗길 재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은 하인들과 가신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팔황자 저택은 옹정제의 감시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광락나씨의 행보는 옹정제의 첩자망인 점간을 통해 낱낱이 황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광락나씨가 가산을 정리하여 인심을 얻고 있으며 밤마다 윤사를 다그쳐 황제에게 맞서게 하고 있습니다. 윤사가 조정에서는 죽은 척 엎드려 있지만 집에서는 아내의 치마폭 뒤에 숨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고를 받은 옹정제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윤사를 고립시키면 광락나씨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사라는 허수아비를 지탱하고 있는 척추이자 팔황자 파벌에 꺼지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윤사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윤사의 정신적 지주인 광락나씨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윤색에서 그녀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옹정제는 붓을 들어 칙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사가 아니라 광락나씨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염춘왕의 체여 광락나씨는 부덕하고 오만하여 지아비를 공경할 줄 모르고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있다. 예로부터 암탈기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였는데 지금 윤사의 꼴이 딱 그러하다. 윤사가 짐에게 불충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다 그 처가 뒤에서 조종하고 회방을 놓기 때문이다. 내 일을 엄히 꾸짖노라. 황제가 공개적으로
신하의 아내를 지목하여 암탈기 운다며 비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칙서는 조정과 민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광락나 씨를 남편을 망친 악처, 희대의 요부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옹정제는 여론전을 통해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락나 씨는 이 칙서를 전해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제라는 자가 할 일이 어지간히 없나 보구나. 남의 집 안방일까지 참견하며 험담을 늘어놓다니 천하의 주인이 아니라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녀는 하인들에게 보란듯이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정원을 거닐며 자신은 황제의 비난 따위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옹정제의 공격은 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사의 최측근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윤사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구왕자 윤당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변방으로 쫓겨난 윤당에게서 올라오는 편지들은 검열되었고 그에게 식량과 물품을 보내는 것조차 차단되었습니다. 윤당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윤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옹정제는 윤사의 가신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명은 염친왕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에 행란가범, 집사, 심지어 윤사가 아끼던 말, 관리인까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감옥 담장을 넘어 윤사의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사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광락나 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내가 황제에게 가서 빌겠소. 내 자기를 내놓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겠소.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식솔들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윤사의 눈물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야망이 꺾인 사내의 처절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락나 씨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서 빈다고 그가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는 당신이 비는 꼴을 보고 비웃은 뒤에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이왕 죽을 것이라면 황족답게, 사내답게 죽으세요. 개처럼 꼬리를 흔들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라고 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리는 순간 잡혀 먹힌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옹정 3년, 옹정제는 마침내 윤색에 씌웠던 염친왕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실은 사소했습니다. 윤사가 올린 제문의 글씨가 정갈하지 못하고 사용된 종이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트집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이를 황실 조상에 대한 불경이자 황제에 대한 능멸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는 윤사를 대전으로 불러들여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질타했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겉으로는 공순한 척하나 속으로는 짐을 저주하고 맡은 바 소임을 게을리하여 선왕의 명예를 더럽혔다. 네가 감히 짐에 아우라 할 수 있느냐? 윤사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옹정제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옹정제는 즉시 명을 내려 윤사의 친왕 자기를 박탈하고
그를 서인으로 강등시키지는 않았으나 가택 연금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윤사의 저택을 감시하는 군사들을 배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사실상의 유폐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광랑라 씨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광운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창들이 밖을 향해 꽂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택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대부분 도망치거나 끌려갔고 넓은 저택에는 윤사와 광랑라 씨, 그리고 몇 명의 늙은 종들만이 남았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집 안에서 광랑라 씨는 오히려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가짜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입니다. 하지만 옹정제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사를 육체적으로 가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파괴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사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자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광랑라 씨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사 같은 여자가 옆에서 도끼를 불어넣으니 윤사가 죽지 않는 것이다.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옹정 4년 정월, 새해의 축제 분위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황궁에서 칙사들이 윤사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윤사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랑라 씨를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전대미문의 명령서였습니다. 칙사가 낭독하는 황제의 성지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사의 채요 광랑라 씨는 흉악하고 표독하여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편을 망친 죄가 하늘에 닿는다. 짐이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개전에 정이 없고 오히려 원망을 품고 유언을 퍼뜨리니 더 이상 황족의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이에 명하노니 윤사는 즉시 광랑라 씨와 이혼하고 그녀를 친정으로 내쫓으라. 이것은 황명이다. 윤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제가 신하의 이혼을 강요하다니, 그것도 정실 부인을 내쫓으라니.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랑라 씨에게 소방맞은 여자, 쫓겨난 여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윤색에는 아내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사내라는 굴욕을 안겨주려는 계산된 잔악 행위였습니다. 윤사는 칙사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못난 내 탓이니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지만 칙사들은 냉정하게 윤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황명을 거역할 셈입니까? 당장 휴서를 쓰지 않으면 역모로 다스릴 것입니다. 북과 종이가 윤사 앞에 던져졌습니다. 윤사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먹물은 눈물과 섞여 번져 나갔습니다. 도저히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광랑라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윤사의 손에서 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쓰지 않으면 저들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죽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윤사는 고개를 저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버릴 수 있소? 우리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광랑라 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윤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든 내 혼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남으세요. 살아서 저 잔인한 황제의 끝을 지켜보세요.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종이 위에 붓을 놓아주었습니다. 억지로 쓰여진 휴서.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끊는 문서가 아니라 잔혹한 시대가 남긴 피 맺힌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광락나 씨가 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옹정제는 그녀가 떠나는 길조차 편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압송하는 수레가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광락나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기둥 뒤에 숨어 숨죽여 울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참아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그녀는 자금성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옹정, 네가 이긴 것 같으냐? 너는 내 몸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내 자존심은 꺾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 너에게 영원한 저주를 남길 것이다. 그녀가 탄 수레가 덜컹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윤사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팔황자 윤사의 심장은 그날 광락나 씨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육신과 그 육신에 가해질 더 잔혹한 형벌, 아기나와 색사라는 짐승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지옥 같은 미래뿐이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돌 때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광락나 씨의 척추를 타고 전해졌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수레의 틈새로 파고들어 그녀의 옷깃을 스쳤으나 이미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곳은 화려했던 왕부가 아닌 친정 집안의 외진 별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고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황제의 진노를 산 그녀를 전염병 환자 보듯 대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공포에 질린 눈길들만이 그녀를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옹정제의 섰을 퍼런 감시 아래 누구도 감히 폐위된 왕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물 한 모금 건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곰팡내 나는 낡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황제의 웃음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뼈에 사무친 증오와 오기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저 오만한 황제가 천벌을 받는 꼴을, 그리고 내 남편이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하지만 황궁에 앉아있는 옹정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잔혹함의 밑바닥을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광락나 씨를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생각했습니다. 윤사의 몸은 껍데기일 뿐 그를 지탱하는 영혼은 광락나 씨다. 그녀를 쫓아냈으니 이제 윤사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여 사람도 짐승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옹정제는 붓을 들어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글자를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족 황실의 고귀한 혈통을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저주였습니다. 옹정 4년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지만 조정의 공기는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옹정제는 모든 왕공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끌려 나온 윤사와 멀리 변방에서 압송되어 온 구왕자 윤당의 대리인이 죄인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옹정제는 옥좌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머금고 선언했습니다. 윤사와 윤당은
황실의 종친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품고 선왕의 뜻을 거역하였으며 짐을 능멸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이에 짐은 오늘부로 그들의 이름을 황실 족보에서 파내고 그들에게 걸맞은 새로운 이름을 내리노라.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황제가 직접 짓는단 말인가? 옹정제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사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기나라 부를 것이며 윤당의 이름은 색사라 칭한다. 천하의 모든 백성은 이들을 황자가 아닌 이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라.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주어로 아기나는 개를 뜻하고 색사는 돼지 혹은 혐오스러운 놈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고귀한 황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개와 돼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윤사와 윤당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그들을 가축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만천하의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황제의 악의적인 의도였습니다. 윤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몸을 떨었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가 되어버린 남자. 이제 그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은 치욕의 연속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담장을 넘어 유폐되어 있던 광랑나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던 늙은 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 세상에 이런 병고가 라며 소식을 전했을 때 광랑나 씨는 젓가락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개라고? 내 남편이 개가 되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는 개의 아내란 말이냐? 옹정, 내 놈이 기어이 인간의 탈을 벗었구나. 형제를 개돼지로 만드는 내 놈이야말로 진짜 짐승이 아니더냐. 그녀의 웃음소리는 처절한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남편의 자존심, 황족으로서의 마지막 명예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쫓겨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의 아내가 되어 짐승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짐승이 되어 너를 물어뜯어 주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의 꿈자리를 뒤흔들어 놓겠다. 옹정제는 광랑나 씨가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불경한 태도를 보이며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첩자들은 광랑나 씨가 아기나 사건을 전해 듣고 황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며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옹정제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인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아있는 광랑나 씨는 윤색에 헛된 희망을 주는 존재였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는 황제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가시였습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본보기로 다시는 누구도 황제에게 대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끔찍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족 여인에게 내리는 사약이나 자진의 명령은 너무 자비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요물이었습니다. 요물에게는 그에 걸맞은 퇴치법이 필요했습니다. 옹정제는 신하들을 불러 은밀하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랑나 씨는 살려두기에는 그 죄가 너무나 크고 그 악한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 그녀에게 자진을 명하되 그 시신을 온전하게 두지 말라. 요사스러운 영혼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불로 태워 그 흔적을 없애라. 유교 사회에서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만주족 전통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영혼을 2번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하물며 화형에 가까운 소각이라니 이것은 그녀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사후 세계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영혼의 말살형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내관들과 군사들이 광랑라 씨가 머무는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랑라 씨는 자신의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황제의 성지를 든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횃불을 든 군사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광랑라 씨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왔느냐? 그 짐승 같은 황제가 내 목숨을 가져오라더냐? 내관은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성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죄인 광랑라 씨는 들으라. 너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으니 황제 폐하께서 자진을 명하셨다.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우리 손을 빌려야 할 것이다. 내관은 독이 든 술잔과 흰 비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그들의 눈은 이미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광랑라 씨는 바닥에 떨어진 흰 비단을 주워 들었습니다. 비단은 부드러웠지만 그 감촉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비단을 꽉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끊는다. 하지만 옹정에게 전해라. 내 육신은 태워 없앨 수 있어도 내 원하는 영혼이 이 자금성을 떠돌 것이다. 그가 앉아있는 용상이 가시방석이 될 것이며 그의 밤은 악몽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고 그를 지켜볼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비명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독주를 마시는 대신 방 한가운데 서서 꼿꼿한 자세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옹정제의 명령대로 그녀가 숨을 거두자마자 군사들은 별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낡은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타닥거리는 나무 타는 소리는 마치 광랑라 씨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고 바람에 날리는 불티는 그녀의 흩어지는 영혼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치솟는 불길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불길 속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불길이 사그라들었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팔황자의 아내, 당당하고 오만했던 광랑라 씨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옹정제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군사들은 그녀의 유골과 재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에 따라 그 재를 아무도 모르는 허공에 그리고 더러운 시궁창에 뿌려버렸습니다. 이를 좌골양회, 뼈를 부수고 재를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녀에게는 무덤도 비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모든 증거가 말소되었습니다. 남편 윤사가 죽어서 묻힐 때조차 그녀는 그 곁에 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되고 먼지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홀령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감금되어 있던 윤색에 아내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아니, 부고가 아니라 요녀를 처단하여 재로 만들었다는 황제의 승전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사는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입에서 한 줌의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심장이 터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아내가 불타던 그 밤에 함께 타버렸던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윤사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음식을 거부했고 약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옹정제가 내리는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형벌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아기나 늙고 병든 개일 뿐이었습니다. 그해 9월 광락나 씨가 죽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윤사 역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복통과 구토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옹정제에 의해 독살되었거나 화병으로 죽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구왕자 윤당 역시 유배지에서 처참한 고문 끝에 복통을 호소하며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옹정제는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밤마다 바람이 불 때면 광락나 씨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고 옹정제 역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도교의 승려들을 불러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그녀를 악녀로 적었지만 바람에 흩날린 그녀의 죄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간 광락나 씨의 죄는 자금성의 붉은 벽을 넘어 북경의 차가운 거리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역사라는 망망대해로 흩어졌습니다. 옹정제는 그녀의 뼈를 갈아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형체가 사라진 것은 오히려 더 거대하고 무형의 공포가 되어 제국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팔황자 윤사와 그의 아내 광락나 씨가 처참하게 제거된 직후 청나라 조정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찻집에서조차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관리들은 출근길에 서로 눈인사조차 나누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절대 권력이 휘두르는 피 묻은 칼날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식할 듯한 공포의 침묵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이 침묵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들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그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구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황제가 동생을 개돼지로 만들고 제수 씨를 불태워 죽였다더라. 밤마다 황궁 우물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이러한 소문은 옹정제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가혹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위 문자옥기라 불리는 사상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글자 하나, 말 한마디라도 황제나 조정에 대한 비판이 섞여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들여 처형했습니다. 광락나 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청나라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 정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의 태풍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유일한 혈육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사와 광락나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홍왕이었습니다. 부모가 그토록 처참하게 당하는 꼴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이 젊은 황족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옹정제는 홍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홍왕을 살려둠으로써 반역자의 자식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만천해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옹정제는 홍왕에게서 황족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렸습니다. 보살보. 언뜻 듣기에는 보살이 보호한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조롱이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아비는 개가 되었고 어미는 제가 되었는데 자식은 보살이라니. 이것은 내 부모의 죄를 씻기 위해
평생 보살처럼 납작 엎드려 빌며 살라는 옹정제에 비틀린 아기가 담긴 장명이었습니다. 홍왕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열하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때 황희 계승 유력 후보의 아들로 태어나 금지옥엽으로 자랐던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 척박한 변방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목에 무거운 칼을 쓰고 거친 밥을 먹으며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의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술에 취하면 그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이놈이 바로 개의 새끼렸다. 내 어미는 불타 죽었다지. 너도 춥지 않게 불을 지펴주랴. 홍왕은 그럴 때마다 주먹을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결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광랑라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살아남아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부모의 명예를 되찾는 날을 보기 위해 치욕을 밥처럼 씹어 삼키며 질긴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승자인 옹정제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광랑라 씨를 죽인 후 옹정제는 더욱 깊은 고독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미친 듯이 정무에 몰두했습니다. 13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주비유지는 수천만 제 달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워커홀릭 황제라 칭송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강박증이자 도피였습니다. 잠시라도 일 손을 놓으면 억울하게 죽은 형제들의 얼굴과 불타 죽은 제수 씨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하여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황희를 찬탈하지 않았으며 윤사와 광랑라 씨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였는지를 구구절절 변명했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도교의 승려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불로장생을 위한 단약을 만들게 하고 귀신을 쫓는 굿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가 밤이면 보이지 않는 원혼들과 싸우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전설에 따르면 옹정제의 꿈에 머리 푼 광랑라 씨가 나타나 내 뼈를 돌려다오, 내 남편을 돌려다오 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옹정제는 꿈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혼을 달래는 제사를 몰래 지내기도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악녀로 매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천하를 호령하던 옹정제가 58세의 나이로 원명원에서 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사인 또한 명확하지 않아 숱한 의혹을 낳았습니다. 과로사라는 설, 단약 중독이라는 설, 그리고 심지어는 원한을 품은 자객에게 암살당했다는 설까지 난무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그가 평생을 싸워왔던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끝내 평온을 얻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입니다. 옹정제의 죽음과 함께 제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25세의 걸륭제가 황위에 올랐습니다. 걸륭제는 할아버지 강희제를 존경하고 아버지 옹정제의 엄격함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가혹한 통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즉위 직후 걸륭제는 아버지의 정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저지른 지나친 살육의 피냄새를 씻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걸륭제는 즉위하자마자 유배가 있던 사촌형 홍왕을 경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아기나와 색사라는 이름은 선왕께서 일시적인 분노로 내리신 것이니
이제 그들의 본래 이름을 돌려주노라. 윤사와 윤당은 다시 윤사와 윤당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황실 족보인 옥첩에 그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개와 돼지에서 다시 황족으로, 짐승에서 인간으로 복권된 것입니다. 홍왕 역시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자귀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치욕의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복권 조치에는 묘하고도 잔인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들의 명예는 회복시켜 주었지만 팔왕자의 처 광랑나 씨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옹정제가 내린 악처라는 판결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걸륭제는 칙서에서 윤사의 죄를 씻어주면서도 윤사가 그토록 그릇된 길을 간 것은 그 처 광랑나 씨의 사악한 꼬드김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걸륭제가 아버지 옹정제의 모든 처결을 부정해버리면 아버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도 피해자들을 복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뒤집어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죄가 돼버린 광랑나 씨는 그 희생양으로 가장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죽어서도,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남성들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서 권력 다툼의 모든 책임은 요망한 여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윤사는 어지럽으나 아내를 잘못 만나 망친 비운의 황자로 동정받았지만 광랑나 씨는 남편을 파멸로 이끈 천하의 악녀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책 한 구석에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뼈가 갈려 바람에 날아갔듯이 그녀의 진실 또한 남성들의 붓끝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역사가 그녀를 지웠다고 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야사, 그리고 전설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부활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소설이나 경극에서 광랑나 씨는 때로는 질투의 화신으로, 때로는 황제에게 맞선 당당한 여걸로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할 말을 다했던 여자, 남편을 휘어잡고 천하를 도모했던 여자, 유교적 억압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여인들에게 광랑나 씨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은밀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역사의 먼지가 걷히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녀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주체적인 여성이었을까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남편에게 일부일처를 요구하고 정치적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활동했던 그녀의 모습은 현대 여성상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옹정제에게 했던 머리가 붙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독설은 악담이 아니라 냉철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남편을 이끌어주었던 리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녀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리고 패자에게는 한 줌의 자비도 없었던 잔혹한 시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자금성의 붉은 벽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승자인 옹정제의 기록은 그녀를 악녀로 박제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잔혹함 덕분에 그녀의 이름은 역사라는 거대한 망각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악녀가 되기를 자처했던 여인,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굽히지 않았던 광랑나 씨.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려 했던 한 여인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